피렌체 여행의 필수 코스 우피치 미술관에 와보셨나요? 아름다운 이 건물은 조르조 바사리가 설계했는데 여러분, 세계 최초에 성공한 덕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조르조 바사리입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열렬한 팬이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생활을 캐고 다녔죠. 그가 천재 예술가들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미술가 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다빈치가 채식주의자였다는 것도, 미켈란젤로가 잘 씻지 않았다는 사실도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하면 당연히 거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호칭을 처음 만들어주고 이 위대한 예술가들을 우리에게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기록하는 자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인물, 조르조 바사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그야말로 연출했던 남자 바사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사리는 정말 대단한 게 오늘날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미술을 리나시타, 즉 부활이라고 명명했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술이 태어났다가 중세 시대에 죽었고 16세기에 자기 시대에 이르러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바사리의 이런 역사관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고대, 중세, 근세 등으로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역사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무대 뒤의 총괄 디렉터, 조르조 바사리. 그는 정말 놀랍도록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는 기록하는 자, 즉 크로니클러였습니다. 13세기 치마부에부터 16세기 미켈란젤로까지 무려 2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의 전기를 집필했어요. 둘째, 그는 건축가였습니다. 지금 피렌체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명소 우피치 미술관의 건물이 원래는 피렌체 행정청이었는데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바사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왕실 고문, 즉 코티어였습니다. 당시 피렌체를 지배하던 강력한 메디치 가문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가문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미지 메이커 역할까지 했으니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죠. 그런데 이 바사리가 활동하기 전, 그러니까 14세기만 해도 예술가들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예술가는 그저 노동자에 불과했어요. 길드에 소속된 기능공이었죠. 화가들은 의사약재상 조합에, 조각가들은 석공, 목공 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약사와 건축가 겸업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람들은 예술가들을 손으로 일하는 육체 노동자로 취급했고 사회적 인식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미켈란젤로, 다빈치 같은 거장들이 활동하기 전에는 이런 대접을 받았다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바사리는 이런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손이 아닌 머리로 그린다는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그는 디세뇨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스케치나 밑그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의 창조를 모방하는 인간의 지적인 설계이자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담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바사리는 미술을 고결한 자유인문학의 반열로 끌어올리면서 예술가들을 깨끗한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한 고뇌하는 지식인의 초상으로 그려냈죠. 그저 손재주 좋은 기능공이 아니라 신처럼 창조하는 지성인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바사리가 쓴 책 미술가 열전은 그야말로 최초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이 왜 대단하냐면 단순히 미술 기술을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술가들의 성격과 삶을 다룬 최초의 전기였다는 점이에요. 그는 예술가들을 영웅적인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온갖 가십과 재미있는 일화를 곁들여 대중에게 예술가들을 스타로 각인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13세기의 거장 조토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교황이 최고의 화가를 찾기 위해 사신을 보냈는데 조토는 그림 대신 종이에 완벽한 원 하나를 쓱 그려서 사신에게 줬대요. 사신은 장난치는 줄 알고 화를 냈지만
교황은 그 원을 보고 조토가 보통 실력자가 아님을 알아차렸다는 일화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바사리는 예술가들을 우리에게 더 가깝고 흥미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죠. 바사리는 예술의 역사를 마치 생물이 진화하듯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술도 인간의 몸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는 거죠. 1단계 윤영기에는 치마부에와 조토 같은 화가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섰고, 2단계 청년기에는 마사초와 브루넬레스키가 규칙과 질서를 세워 예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전성기, 바로 레오나르도,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여 마침내 자연 그 자체를 능가하는 완벽한 예술을 창조했다고 보았어요. 이런 단계적인 설명 덕분에 르네상스 예술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였는지 우리는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르네상스의 두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불꽃 튀는 라이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사리는 이 두 사람을 극과 극의 인물로 묘사했어요. 레오나르도는 항상 우아한 옷차림에 신사 같은 태도를 가졌고, 회화는 정신의 활동이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유화 기법을 실험하는 지적인 예술가였죠. 반면 미켈란젤로는 늘 작업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독하게 돌과 씨름하며 조각이야말로 예술의 기원이다라고 외치는 야생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누가 더 위대한 예술 형식인지 회화와 조각의 우위를 놓고 파라고네라는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의 성격만큼이나 예술 철학도 이렇게나 달랐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심 못지않게 라이벌 의식도 엄청났다고 해요. 이들의 라이벌 의식은 1504년 피렌체 대회의장에서 실제로 격돌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피렌체시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대형 벽화를 의뢰한 건데요.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를 맡아 역동적인 기마병을 그렸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유화기법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반면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그리며 병사들의 완벽한 육체미를 표현했지만, 그 역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고 로마로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았죠. 결국 승자 없는 대결로 끝났지만, 이 치열한 경쟁 자체가 예술가들의 높아진 위상과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멋진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사리가 꼽은 르네상스 예술의 최종 종착지이자 정점은 바로 신성한 디비노,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를 두고 고대의 어떤 예술가보다 뛰어나며 심지어 자연 그 자체보다 위대하다고 극찬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을 보세요. 돌덩이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끌어낸 그의 노력과 근면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닿아 있다고 바사리는 믿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킨 것도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 덕분입니다. 하지만 바사리는 단순히 예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술이 곧 권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바사리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그의 미술가 열전이 헌정된 인물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1세였죠. 코시모 1세는 우피치를 단순한 행정 사무실이 아닌 메디치 가문의 권력과 어마어마한 예술 컬렉션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피렌체를 예술의 수도로 만들고 그 중심에 메디치 가문이 있다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거예요. 바사리는 이 모든 계획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사리는 예술가들을 위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1563년 그는 서양 최초의 미술 아카데미인 디세뇨 아카데미를 설립했어요. 이는 길드의 통제를 벗어나 군주인 코시모 1세와 거장 미켈란젤로가 이끄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도제식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교양을 갖춘 진정한 지식인 예술가를 양성했어요. 이 아카데미의 설립은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비전가 아닌가요? 하지만 바사리의 렌즈가 늘 공정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편견이 있었어요. 첫째는 피렌체 중심주의였죠. 그는 모든 예술적 성취를 피렌체 예술가들의 공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둘째는 디세뇨 소묘 vs 콜로레 색채 논쟁에서 피렌체의 선을 우위에 두고 베네치아 학파, 특히 티치아노 같은 대가들의 색채를 폄하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그는 종종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위해 연도나 날짜를 혼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편견조차도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조르조 바사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처럼 풍성한 미술사를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저명한 역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의 말처럼 바사리의 빛나는 저작이 없었더라면 유럽의 미술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예술가를 거장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작품 뒤에 숨겨진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문화는 모두 바사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술가들을 신화 속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르조 바사리는 천재는 아니었지만 천재들의 시대를 기록하고 그들의 위대함을 연출함으로써 스스로 역사가 된 남자입니다. 그의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르네상스의 황홀경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바사리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리한 여건으로부터 최대한의 것을 끌어내려 애썼을 뿐이요. 이 겸손한 말이 오히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성실한 기록자이자 뛰어난 스토리텔러였던 바사리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라는 이름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Food for thought.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Inner Peace.